네, 안녕하십니까. 이 형소송법 이제 피고인 부분을 마지막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법학의 능력은 첫째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꿀게. 이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 행위 능력은 이거는 행위를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효하게 혼자 계약할 능력. 이거는 민법에 정해져 있고 19세입니다. 그리고 19세가 이르기까지는 혼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대리해 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걸 좀 알아둘 여러분 민법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혼자 계약을 못 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써요?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해 주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을 대리해 주는 거죠. 책임 능력은 14세입니다. 14세는 형사 책임, 즉 깜빵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14세가 돼야만 깜빵이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어려운데 의사 능력입니다. 이게 2번이고, 의사 능력은 이게 시비 판단 능력,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옳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요게 이제 11세, 13세의 판례가 갖고 있다는 거죠. 왜 11, 13세냐면 보통은 옛날에 13세였어요, 애들이.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좀 떨어지고 있죠. 좀 다운돼서 11세까지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신다면은 교재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 449페이지 보면 요 얘기를 소개해 놨는데, 그 소송 능력이 뭐냐? 소송 능력은 이제 미치게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여기까지 필요 없겠죠? 유효하게 소송해야 할 수 있는 능력. 요거 소송해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송 능력이 뭐냐? 그거는 이제 뒤에 판례가 나올 거고, 당사자 능력은 전에 말씀드렸고요. 책임 능력도 여기서 말씀드렸고, 법원 능력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요거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송 능력이 뭔지 제시하고 있는데 요 판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송하려면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이해하고 여기에 따라 이해를 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소송 능력인데 요게 되게 중요하죠. 의사 능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의사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행위 능력이 아닙니다. 11세에서 13세 정도만 된다는 거야. 11세에서 13세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민법상 계약처럼 19세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민법 안 하셔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소송의 능력은 뭐 우리가 이제 다소에서 하겠지만 의사 능력이 있으면 뭐 처벌을 희망하든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 취소 같은 거야. 취소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의사 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 능력만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 이거는 계약이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는 게 아니죠.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법정 대리 대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대리하거나 동의할 필요가 없어. 혼자 유효하게 그러니까 소송 능력 의사 능력이다. 요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행위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특히 여러분 경감부 시험 보시면 민법 총칙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민법 총칙 제한 능력자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제1심법정에서 14세 10개월. 여러분, 14세 10개월이면 14세 넘었죠? 이 판례가 몇 년 판례죠? 2009년 판례니까 이때는 뭐 11세인데 당연히 있는 거죠. 옛날도 13세였고, 지금은 11세지만 14세면 당연히 있는 거라서 이거는 유효합니다. 혼자 해도 유효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게 소송 능력은 의사 능력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법정 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소송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다. 그럼 먼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무효예요. 이것만 미치면 돼. 소송 능력이 없는 자가 소송 능력이 무효입니다. 근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무효인데 이것만 아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애매한데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한 공소 제기 이건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본 소송 이건 법원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수동적 행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지 남이 하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11세가 안 돼도 공소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무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소 제기나 소송을 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지 행위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공판적 정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나올 수 있죠. 잘 봐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 요게 바로 정형, 요게 12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의사 능력이고. 의사 능력이 바로 소송 능력이 되는 거죠. 소송 능력이 없으면 소송 행위를 못 하잖아. 해봤자 무효지. 소송 능력이 없으면 얘가 소송 행위를 못 하고 해봤자 무효 아닙니까? 이때는 정지해서 회복을 기다려줘야 돼요. 정지해서 회복을 기다려줘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도 없는 애를 데리고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재판 못 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해서 회복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정지해서 회복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지는 의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꾀병일 수도 있으니까. 미친 척 할 수 있잖아요. 정지하려고. 그러니까 의사 의견 들어야 돼요.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죠. 원래 정지가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예외가 이거 되게 쉬운데 잘 봐요. 원래 정지해야 되는데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에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피고인한테 유리한 재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재판을 할 때는 이때는 굳이 정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출정 없이 진행하면 돼요. 계속 진행하면 돼요. 계속 진행. 너는 가서 회복에 힘쓰시고요. 재판은 우리가, 왜냐면 어차피 유리한 판결 나올 거니까 네가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불리할까봐 네가 나오는 건데 유리할 때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원래는 정지해야 되는데 굳이 유리한 판결 할 때는 정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요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지금 의사능력은 13세죠. 그리고 행위능력은 19세니까 의사능력이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으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의사능력이 없으면 혼자 있으면, 자, 잘 봐. 여기다 써볼게. 의사능력이 있으면요. 피고인이 만약에 의사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냥 단독으로 하면 돼요.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앞에서 본 거야.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다면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어요. 피고인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피고인 피해자가 뭐가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뭐 11세가 안 됐다든가. 또는 이제 약간 어려운데 의사능이 없을 때. 예컨대 이거는 이제 의사능이 없을 때. 11세가 안 됐다든가. 11세가 안 됐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11세 이하일 때는 원래는 책임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가 기소도 안 할 거야. 기소도 안 할 텐데 이것도 어려운데 구조의 11조의 규정을 받지 않죠. 책임을 저하고 받지 않는 얘기는 나이가 어려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에 적용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 경우는 11세 미만도 재판이 들어오거든. 그지? 근데 얘가 행위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의사 능력까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자, 행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사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또 나이가 어려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무죄가 나온다면 별 문제 없는데. 근데 이거는 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얘가 잘못하면 나이가 어리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 부모가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이 조문은 심화라고 쓰고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정리할게. 의사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되지 굳이 대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근데 의사 능력이 없을 때가 문제인데 되게 잘 들으세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무죄가 나올 테니까.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책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이 특별법 규정에서 책임 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있을 때는 잘못하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의사 능력도 없는데 유죄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 어린데. 그래서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한다.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서 잘 좀 심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여러분 법인 회사인데 회사가 또박또박 걸어서 재판받을 수 없죠. 법인은 항상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가 행위를 됩니다. 요건 여러분 민법 총칙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인이 공동해서 법인을 대표할 때 그러니까 이런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르는데요.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각자 대표입니다. 각자 대표. 여러분 요걸 살짝 공동대표라고 바꿔내는데 그냥 얘들은 직함이 공동대표인 거지 수동행위는 독고다이 개별로 가는 거니까 이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도 공동대표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대표가 원칙이다까지 기억하면서 각자 대표 별표 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인이 요거 심한데 다시 한번 의사능력까지 없으면 대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원래 의사능력만 있으면 혼자 하면 되는데 의사능력도 없고 또 이 규정이 책임능력 규정도 없어. 그래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줘야 돼요. 두 번째, 회사는 대표자가 대표해줘야 돼. 그리고 여러 명 있을 때는 또 각자 대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리하거나 대표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대리하거나 대표하는데 이분이 부모가 없거나 회사 대표자가 순간적으로 없을 수가 있어요. 대표가 뭐 사임해가지고 없는. 그래서 대표자가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줘야 돼요. 특별 대리인에다가 주고 이건 임시입니다. 임시로 선임해 주는 거죠. 임시로 특별 대리인. 왜냐면 요거 원래 대리 대표자가 헬자가 나타날 때까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이거 바로 임시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행하는데 뭐 경찰직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올 텐데 이 특별 대리인은 언제나 이 피고인의 이익에 중요한 거니까 법원이 선임해요. 선임의 주체는 법원이야. 법원. 그러니까 이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대리인 선임은 피고인이건 피의자건 그 사람이 피고인이건 피의자건 선임은 법원이에요. 누가요? 선임은 법원이 하는데 다만 이때 선임 법원이 하는데 청구는 검사는 언제나 들어가요. 검사의 청구, 그다음에 검사의 청구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피고인은 재판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의자는 지금 재판 중이 아니니까 법원이 직권할 수가 없어요. 피의자는 이해관계 청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바꿔낸다고. 다시 한번. 이 특별대리인 선임은 언제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하는 거야. 선임 자체를 법원이 하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청구하냐 문제인데 검사는 언제나 청구하죠. 검사는 모든 절차에 관여하니까 피의자건 피고인이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공소가 저있을 공판 단계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는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해관계, 이때는 직권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다 직권을 넣든지 이걸 이해관계를 바꿔낼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초특급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라는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틀리게 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조문은 좀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지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려웠냐? 피고인은 일단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죠. 피고인은 당사자인 아시는 때 피고인은 그렇지만 여러분 수동적 당사자야. 검사가 능동적이면 수동적이죠. 그래서 피고인은 방어합니다. 방어하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거부권이죠. 물론 진술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죠.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피고인은 무죄 추정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죄 추정돼 가만히 있겠다고. 그리고 굳이 쓴다면 진술 거부권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검사가 그래서 뭔가 유죄의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형소법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모를 수도 있잖아. 얘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줘야 돼요. 요것만 체크하면 진술을 고지한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항상 기준이 방어권의 주체예요. 방어권 주체라는 거 잘 수동적 방어권 주체고요. 올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이번 시간 말만 보겠지만 피고인이 검사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검사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검사는 법률 전문가고 한동훈 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피고인 만약에 그 검사는 한동훈 씨 정도 어떤 그런 이제 법률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고인은 우리 김남국 이분은 법대에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분인데 아무튼 이 로스쿨 출신이시죠. 그 다음에 뭐 아닌 사람들이죠. 되게 무식하다고 법 무식쟁이니까 자들 방어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라서 피고인한테 변호인이지만 변호인의 졸업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밑에 변호 조력받을 것을 붙이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 라고 쓰고, 변호인에다가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네가 검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이쪽 피고인 쪽에서도 법률 전문가 하나 있어야 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맞다이를 깔 수 있는 거잖아요, 검사랑. 그래서 법률 전문가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무관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말이야. 국선 변호인. 국가가 선임해 줍니다. 그리고 요 조력받은 국선 변호인 요거 두 개는 놀랍게도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조력받을 권리랑 혹은 안 나와 있는데 국선 변호인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기피 신청권 이미 공부했죠? 기피 신청권, 관할 이전 신청권 다 공부했어요. 변론 불정 이거 두 개 했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법원 구성에도 관여한다고요. 법원 구성에도 관여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구성에 관여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할 이전도 신청할 수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직 안 했지만 공판은 출석. 여러분 출석에다 붙이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입니다.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단 뭐 출석을 해야 방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어권 전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저 참여권 뭐 됐고요. 참여권 됐고 참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좀 잠깐 있어봐요. 잠깐만 있는데 이거 중간에 빠졌네. 그 451페이지 보면 피고인한테 증인신문권이 있어요. 피고인한테 증인신문권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였죠. 증인신문권. 이 증인신문권 앞에서 볼까? 반대신문권. 검사가 주신문하고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호 신문 제도라고 부르고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반대신문권이 형소법계의 총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반대신문권.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반대신문권이 있고 우리가 교호 신문 부르고 우리 앞에서 당사자 주의해서 이미 공부한 겁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고요. 좋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증거신청권. 여러분 증거신청권 기억나요? 증거신청권은 얘가 꼭 좋은 증거만 신청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각해도 기억나요? 기각해도 기피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요게 기각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기각해도 기피 안 된다까지 알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도 비교할 때 의견 신청인데 요게 더 중요하다. 이 신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견 제출 따위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의를 불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증인신문권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나온 거니까 되시고요. 그다음에 참여권 됐고 불복 하나 불복은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왕 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김에 그 불복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형소법은 불복의 학문이다. 불복의 학문이라고 불복의 학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소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상소권이 되게 중요하고 상소권 자체가 뭔가 피고인을 위한 권리입니다. 피고인을 위한 제도예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 상소라는 것은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검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상소권은 피고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 가볍게 불이익 변경하게 하면 안 돼. 상소를 했는데 불이익 변경하면 안 되죠. 피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기출지문을 여기서 소개해 놓으셨는데 기왕 했으니까 보긴 하겠는데 이건 뭐 이거는 나중에 요거는 함선 선생님이랑 수사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요것도 함선 수사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감정 유치가 강제 수사고요. 강제 수사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수사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굳이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은 요거죠. 재정 신청. 이거 했잖아요. 재정 신청은 재판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피고인은 재정 신청 할 필요가 아예 없죠. 그렇지 않나? 재정 신청은 피의자, 고소나 고발이 하는 거지. 피고인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 재판해줘. 라고 말하는 건 뭔가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 아니, 내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나 좀 재판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미친 사람이죠. 이거는 고소인, 고발인이 하는 거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하는 거지.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또 욕심을 내면 우리 했지만 이거 고소인 고발이라는 거니까 얘는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쓸게. 재정신청은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하는 게 아니야.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 고발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속되는 건 주로 피고인이 구속될 거 아닙니까? 고소인 고발인이 구속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고소했는데 왜 구속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소인 고발이 하니까 꼭 써야 돼. 뭐라고 쓰냐면 물론 이 고발인은 일부 고발인이에요. 일부 고발인. 그다음에 고소인은 모든 고소인이고. 그건 뭐 나중에 재정신한테 다시 복습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제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소자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교도소장한테 제출하고 이런 사안이 없어. 왜냐면 이게 피고인이라면 모든 기간 준수가 교도소장한테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소인 고발이나 일단 구속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소자 적용되지 않는다. 왜?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구속될 리가 없기 때문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도 여러분 당연히 증거 방법,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가볍게 설명할 건데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이게 주된 지위죠. 주된 지위인데 주된 지위지만 피고인은 동시에 증거 방법의 지위도 갖는 겁니다. 2번이죠. 왜냐? 왜 피고인이 증거 방법의 지위를 갖냐면 피고인이 범죄를 체험한 자죠. 범죄를 체험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의 지위는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된 지위는 누가 뭐래도 피고인의 지위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고인 신문이 인정이 되는데 하나만 제가 이 피고인 신문 제도는 재량이에요. 뭐라고요? 재량.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왜?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절차의 지위는 이건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피고인이었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번 살펴볼 게 어떤 거냐면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지위는 무죄 처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현실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 처분돼요. 요건 좀 알아둬야 돼. 유죄 판결 뭐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헌법에도 나와 있고 형소에도 나와 있는데 요것만 좀 보고 잠깐 쉴게요. 헌법에도 다 나와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요거 확정. 여러분 여기다 쓸게. 선고가 아닙니다. 선고가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처형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수업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나요. 노 교수님이셨는데 얘들아 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은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법은. 그래서 법학이라는 말 자체가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법이 누가 지키겠어요? 상식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먼 로라 양놈들은 커먼 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법은 상식이 문제인데 유일하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죄 추정이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수사를 마치고 재판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립니다. 근데 공판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 번 해야 돼. 1심, 2심, 3심이 있고 여러분 알고 있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선고한 항소하면 2심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1심을 원심, 2심은 항소했으니까 항소심, 3심은 상고예요. 상고하면 이제 상고심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심 가자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재심만 되는 거예요. 근데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수사는 기본이고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되는 거예요. 수사는 기본이고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되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정의나 미안해라는 거 있었죠. 꼬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픈 꼬마죠. 입양됐다가 이 미친 욕이 막 나오는데 개 같은 놈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동학대 때문에 죽었죠. 근데 아무튼 그건 다 떠나서 그런데 만약에 그 두 쓰레기들이 재판받고 있을 때 1심, 2심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1심에 나가서 만약에 막 방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헌법에 확정된 무죄 추정이니까 저 두 부분은 아직 무죄 추정됩니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돼지 새끼는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저부터 죽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됩니다. 그래서
수사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잘봐 수사 당연히 되는 거고, 수사 당연히 되는 거고, 수사 당연히 되는 거고, 여러분, 2심, 3심까지 다 무죄 추정돼요. 안 되는 건 확정된 재심만 안 되는 겁니다. 요것만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재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3번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3번 요거 따라서 여기까지 밑줄 치고 이제 잠깐 쉴까요? 1심에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 보시면 요거 밑줄 치고요. 그러나 재심은 무죄 추정될 수 없죠. 그래서 재심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무죄 추정을 연결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